네, 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디지털 인사이트 미래접속 4.0의 이광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한미 간에 대화를 좀 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최근에 가장 관심 가는 안보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일본에 넘겨준 스텔스 전투기 F-35A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탓이냐 일본 탓이냐 막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거 발견하면은 기술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스텔스 전투기 기술은 미국이 꽁꽁 숨겨놓은 기술인데 네. 잔해를 수집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그 기술을 알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다들 막 수색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중국도 그 밑에서 어딨냐 이러면서 찾을 수도 있겠네. 약간 보물선 발굴한 듯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요즘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스타워즈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우주에서 싸우는 건가요? 그렇죠. 우주가 전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주에서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뭔가 지시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땅에서만 싸우는 사람들보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우주군의 필수 아이템이 있습니다. 푸슝총이라고. 슝 이렇게 쏘는 푸슝. 아니, 주황검이라고 있어요. 주황. 저는 국방개혁 2.0에 관심이 많아요. 평화적인 무드가 형성됐다고 해서 국방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미래군으로 나아가는 개혁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좀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밀리테크란 이름으로 더욱 발전된 과학기술이 국방에 접목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안보는 물론이고요. 세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방위산업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인류사의 시대를 가른 중요한 시기마다 판을 바꾸고 변화를 주도해온 국방과학기술. 무인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신 IoT 등 4차 산업혁명과 방위산업의 만남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 변해가는 전장 환경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류의 문명을 또 한 단계 진화시킬 미래의 최첨단 기술은 과연 뭘까? 안보는 물론 경제 성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에 대해 알아보자.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 밀리테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선생님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별로 이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려는 이런 경쟁도 치열할 텐데, 지금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먼저 밀리테크란 용어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군사를 뜻하는 밀리터리와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네.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 무기체계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다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의 문명과 시대를 바꾼 군사과학 기술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무기의 어떤 발달사를 좀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고대화,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와 현대 시대로 또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기의 발달사의 시대별로 들여다보면 근력시대, 그리고 화약시대와 기술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하이테크 시대로 또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오래된 무기는 이제 근력시대의 무기일 것 같아요. 제일 오래된 무기는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에 보면 뼈다귀가 나와요. 유인원이 뼈다귀를 가지고 막 뼈다귀를 내려치는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뚱땅 뚱땅. 그거 뼈다귀도 너무 나중 무기인 것 같아요. 무기 그래? 싸울 때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싸웠을지 생각하면 왼손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무기는 이맛박이죠. 얼굴이 무기. 그래서 얼굴이 무기라는 말이 나온 건가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오래된 무기 얘기를 해봤는데, 무기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그런 무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창이라고 하는 무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 스페어. 예.
이 창은요,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수접 도구에만 그친 게 아니라 이게 전쟁에 활용되면서 전장에서의 어떤 무시무시한 가공할 위력을 또 나타낸 바 있는데요. 아, 길고요, 그죠? 맞아요. 장창 부대에 막 영화 300 보면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창을 단순히 찌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을 이제 급기야는 던지기까지 하면서 이제 전장에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화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약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제 총과 대포가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화약이 이름이 좀 특이한 게 이거 뭐 약인가요? 먹는 약인가요? 이거 아니 뭐 이렇게 상처에 바르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화약? 이거 왜 약이에요? 아, 그게 원래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의사라서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 보통 4대 발명품을 꼽아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4대 발명품을 종나인화 이렇게 종이. 얘기를 합니다. 종이, 나침반, 인쇄술, 화약. 아, 그 이제 저번에 BTS 때문에 한번 뜨고 나서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아, 요거요? 외우는 거. 알수진제 지휘점. 네네. 그런데 이 화약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당나라 초기에 살던 손사막이라고 하는 그 의사예요. 그 중국어로 하면 이제 순스미ao 이렇게 읽는데. 정확한 발음인가요, 네, 이게? 순스미ao. 네, 맞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네. 순스미ao, 순스미ao, 순스미ao. 孙思邈，孙思邈，孙思邈。 근데 이 화약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초석하고 유황하고 목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샤오시, 유황, 무탄 이 세 가지를 만들면 오야 이게 화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불 같은 기운을 얻어서 장생하게 만들려는 그거대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약으로 쓰다가 정말로 불이 너무 잘 붙으니까 이걸 무기로 쓰기 시작합니다. 아 근데 그걸 약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쓴 거예요? 예전에는 그 도교에서는 그 불로장생이라고 해서 그런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비소 이런 게 많아요. 옛날엔 모르고 먹은 거죠. 화약도 그런 식으로 위험한 물질인데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가 이제 무기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내 약이 나중에 몇백 년 뒤에 어떤 무기가 무기로, 될지 네. 총 안에서 감기약 나가고.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는데 자 교수님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 어떤 변화를 거쳤습니까? 이제는 대량 생산 그리고 또 대량 살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른바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을 통해서 오늘날의 어떤 공중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사일과 그리고 원자폭탄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무기 개발이 공중전? 네, 시대가 공중전 열렸네요. 시대가 열리고 공중전을 초월하는 어떤 강력한 대량 생산 무기들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는 뭐 민간인뿐만 아니고 모든 물자를 총동원하고 사람들이 전부 대피하고 이런 식으로 총력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무기들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이제 갖추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진 거죠. 그리고 전쟁의 양상은 요즘 들어와서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전쟁이라고 하면 걸프전?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 정도 있을 텐데 그때 보여준 전쟁은 2차 대전 때의 그런 대량 살상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첨단 기술들의 집약체였던 것 같아요. 정밀 타격이라고 부르죠.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시설만 타격하는 유도 무기들의 발달, 그리고 그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들이 무인으로 가서 폭격을 하는 이런 식의 무인화 전쟁의 시초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CNN에서 그 당시에 전쟁 장면들을 막 중계를 해가지고 이게 컴퓨터 게임이냐 전쟁이냐 얘기할 정도로 그때 충격이 막 컸었죠.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91년에 이제 이른바 사망의 폭풍 작전이라 불리우는 걸프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 바로 신무기의 출현인데요. 대표적인 신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괴상하게 생긴. F-117 나이트 호크라고 불리는 스텔스 전투기가 그 크고 날개에 막 직각으로 이상하게 생긴 게요. 그래서 최초로 전장에 투입이 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현존하는 지구상 최강의 전투기라 할 수 있는 F-22 랩터라는 전투기가 있는데요. 이 랩터의 기종은 걸프전이 발발하기 1년 전인
그러니까 1990년에 프로토타입으로 1호기 시제기가 출고식을 갖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는 천여 비행까지 성공을 하게 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극초음속의 비행기,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비밀리에 또 개발 중에 있죠. 사실 이 6세대 전투기는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거의 뭐 상상 속에 우주선과 유사하게 생긴 그럼 처음에도 보면 UFO라고 광속 비행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영화를 너무 많이 우리가 봤나요? UFO라고 목격한 게 어쩌면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그렇게 수도 얘기하면 있을 것 약간 같습니다. 비밀리에 지금 진행을 예. 하니까. 워낙 아시다시피 이런 각국의 과학 기술이라든가 군사 기술은 비밀리에 보유하고 또 그 기술 수준은 알려지지가 않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알려진 것만 놓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이 밀리테크 산업 선진국들 어떤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나요? 미국에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이 신의 지팡이는 대기권 밖에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이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각 나라마다 이제 경쟁적으로 우주군 신설과 그다음에 우주에 대한 미래 위협, 어떤 미래 전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자기기를 등장시킨 혁명 이후에 그 다음 혁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뭐 보급률이 이제 뭐 99%에 가까이 왔는데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군사 기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밀리테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이제 손으로 눌러가지고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네. 막 키보드로 하고 막 마우스로 버튼 막 하고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바를 옮겼다가 막 힘들게 살았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고 언제 그러고 앉아 있어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영국의 왕립 레이더 연구처라고 하는 데서 아예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워낙에 복잡한 기기들을 다뤄야 되니까 그냥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만들려고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거기서 생긴 거군요. 1960년대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GPS라고 하잖아요. 위치를 잡고 그 모든 기술들도 결국에 미국에서 공군과 해군이 이제 개발한 위치 시스템을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지금 탑재를 한 거죠. 지금 모든 기술들이 군사에서 나와서 소형화된 채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군용에서 개발돼서 민간이 쓰고 있는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전기 장비들. 뭐 거기에는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들어있잖아요. 조그맣게 칩 형태로. CPU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그 컴퓨터 없이도 자기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도 사실은 군사 기술이에요. 쉽게 느껴진 게 음성 인식, 시리 같은 거, 스피커 뭐 이런 것들 사실 전장에서는 되게 바쁘게 뭔가 일어나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입력 장비에 뭐 꺼내서 뭐 하고 이럴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말로 해야죠. 그러면 이제 전쟁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막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 어떻게 저거 하면 알아서 이제 그것도 알아듣고 아주 인공지능이 위험 상황이구나. 얘가 많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상황이니까 내가 잘 막아줘야겠다. 그렇죠. 하면서 막 저 하면 저기 공격하는 거죠. 야야야야야 하면 막아주고. 네네. 과거에는요,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을 훨씬 앞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핀오프라고 해서 국방의 기술이 민간의 영역에 이전되거나 네, 파급되는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민간의 기술이 국방의 기술을 앞지르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민간의 영역의 기술이 국방의 영역으로 스핀온이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또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러한 민군 간의 기술 겸용, 일종의 스핀오프와 스핀업이 결합된 스핀온의 개념. 그래서 이러한 시너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오늘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제조업의 급격한 혁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 팩토리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공장 자동화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CPS라고 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또 결합이 되는데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방위 산업 분야에 접목이 되면 다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더 그런 확대된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핀온 된 기술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먼저 생겼는데 이제 군사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오래된 뭐 장비나 뭐 전투 기기 같은데 필요한 부품이 이제 단종이 돼버리면은 못 꽂히잖아요. 구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그럼 전쟁터에서 야 총알이 떨어져서 총알 그럼 옆에서 그죠. 계속 총알 뽑고 그죠? 있는 거죠, 옆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웃으시는데 그죠? 지금. 상상 속에 네. 아직은 상상 속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AI,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들도 국방이랑 안보랑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좀 활용이 되고 있나요? 제가 잠시 인구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병력 감소는 이제 필연이더라. 그래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뒤인 2030년경 이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문 씨 어떻게 군대 이렇게 끌려가면 네, 제가 쓸모가 있어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근데 문제는 여성분들이 군대를 가시더라도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국방의 방향은 바로 무인화다. 그리고 이제 무인화뿐만 아니라 좀 더 똑똑한 결국은 어떤 스마트화 될 수 있는 무인 체계가 필요하더라. 특히 이 무인화 체계는 군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UAV라고 하는 무인 항공기 또는 이제 무인 잠수정, 그리고 무인화 경계 시스템 도입 이러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나오면 이제 사람의 목숨을 어디다 내놓는다거나 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인명 피해 자체가 줄겠죠. 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렇게 스마트 무기 체계가 좀 스마트해진다는 건 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상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건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초연결성에 좀 주목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군 병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나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자나 장비들이 하나의 초연결화돼서 어떤 빅데이터 기반으로서 활용되어져야지만 비로소 스마트화된 부대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아까 인명 피해를 좀 줄인다. 그럼 결국 무인화. 무인화하면 또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로봇 기술은 미래 국방의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인 비행기, 드론은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무인 기술들이 이제는 육군으로도 내려오고 있어요. 무인 전차, 무인 장갑차, 각종 무인화된 탐지 장비들, 이런 IoT 기술과 함께하는 무인 체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과연 미래에도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그러면 되고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로봇 뭐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디에는 동물이나 곤충이나 다른 존재들을 생물체를 이용해서 또 이게 사이보그 같은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영국 합동사령부가 테러 조직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정찰을 보내야 되는데 이때 딱정벌레 로봇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나요? 실제로 2008년에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이 딱정벌레에다가 반도체를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이보그 형태의 딱정벌레 만든 적이 있어요. 이건 로봇이 아니라 실제 그 곤충에다가 곤충을 이제 조작한 뇌신경에다 이제 연결을 한 거죠. 로봇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데 이런 실험들이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쥐의 뇌에다가 조종 장치를 심어가지고 500m 바깥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기로는 개발이 덜 됐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들은 또 논란은 있겠어요. 논란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너무 학대 아니냐. 네, 윤리적인 좀 문제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요즘에는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드론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론봇 전투단. 네, 그래서 약간 각국의 군대에서 다 드론을 활용한 그런 부대 편성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드론을 이용을 한다는 게 2018년 8월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드론으로 암살하려다가 이제 실패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저격한다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뿌린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킬러 로봇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꼭 거쳐야 할 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죠. 이거는 군사용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무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육군들이 아예 그
작은 이런 캐터필러 달린 작은 탱크 같이 생긴 로봇들을 들고 다녀요. 그 탱크 같은 로봇에 권총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권총을 장착을 하고 카메라를 장착해서 그 게임하듯이 그냥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종하면서 테러범을 제압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 로봇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거고 어떤 약속을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통제권에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었느냐 아니면 기계에게 있었느냐. 방아쇠는 사람이 당기게 만들어놨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인데, 그런데 하나의 해프닝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이스트에서 킬러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갔어요. 한국 기억나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전 세계 난리가 났죠. 뭐 그래갖고 전 세계 막 수천 명의 학자들이 카이스트랑은 앞으로 연구 안 해. 뭐 무기뿐만 아니라 다 안 해. 유엔에다가 막 공개서한 보내고 막 서명운동하고 보이콧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갖고 카이스트 총장님이 오해를 반일라고 막 어디서 오해가 했었어요. 시작된 거였어요? 오보였어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사례를 보면서 저는 약간 좀 안도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킬러 로봇을 누군가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다 동맹을 해갖고 카이스트를 고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이 연합의 힘, 그리고 우리가 다 연대하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킬러 로봇, 자율적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로봇을 만들지 못하는 원천적인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8년에 그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킬러 로봇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는데 100여 개국 이상의 과학자들이 2,000명 이상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발하고 싶어도 그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과학자가 없다는 거죠. 네. 연대와 또 그 약속과 신뢰 이런 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미래의 전쟁터에서는 무인기들의 싸움터가 될 거다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우려가 현실이 된 적이 있잖아요. 무인화된 전투는 이제는 현실이에요. 이라크 전쟁만 보더라도 그때 투입됐던 무인 정찰기, 그 무인 폭격기 이런 것들이 수천 대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런 무인화된 전투는 이제는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 확인 안 해도 좋으니까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무인화돼서 하고 사람도 안 다치는 방향으로 하고 사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꼭 이렇게 물리력을 가해야만 전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 하듯이, 그죠? 미래에도 꼭 이렇게 물리적인 전투가 필요할까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엔더스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똑똑한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연습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게 해가지고 전쟁 같은 걸 벌이는데 얘들이 이제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애들을 골라내는 프로게이머죠, 그러니까 그 콘테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1등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이 하는 모든 전투가 실제 전투였던 거죠. 근데 걔네들한테 전투를 하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는 걸 모르는 채로 전쟁에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공격형 로봇 말고도 인간의 신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다파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근력 증강이라고 부르죠. 외골격 로봇, 엑소스켈레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착용을 하면은 이제 슈퍼맨처럼 이제 힘 세지는 거죠. 아이언맨이 힘 세지듯이. 인간의 힘을 증강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휴먼 어구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먼 어구먼테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착용형 로봇을 이제 입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개발된 이름도 헐크예요. 헐크라고 하는 그 착용형 로봇이 있는데 이해가 쉽네요. 이걸 딱 끼우면 90kg의 짐을 보통은 한 30kg 정도 이제 지는데 90kg의 짐을 지고 시속 5km 걸어가는 것보다 빠르죠. 그거를 4일 동안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안 쉬고요? 네, 안 쉬고. 근데 이런 기술이 이제 착용형 로봇 기술이고요. 또 다른 휴먼 오그멘테이션이 인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이언맨 말씀하셨지만 다른 슈퍼히어로 영화인 윈터 솔저 같은 경우에 보면
주사를 해가지고 뭐 뇌나 근력을 향상시키고 의수 같은 걸 착용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신체를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나 테슬라 만든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이 뉴럴 레이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게 인간의 뇌신경에다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조작들을 하는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이제 군대 가서 나 40kg 행군하냐고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너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뭐 이렇게 왜 되는 거죠. 너 로봇 안 입었냐? 이러고. 아, 너네 부대는 그게 없었어?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초 지난 4월에 미국을 제치고 이제 5G 스마트폰을 상용화시켰습니다. 이런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서 방위 산업에 인공지능과 통신이 좀 접목이 되면 국가 안보 지형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사실 이제 군대를 가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막 헌병 보초서고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보직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쉽게 좀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헌병을 대체한다. 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서 있으니까 무릎을 다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카메라로 대체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의 분야는 그 알람 체계예요. 우리가 각종 데이터들을 얻을 거거든요. 카메라나 뭐 인공위성이나 각종 데이터들을 얻을 텐데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잘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전쟁 징후가 어디서 발발하고 있다. 어디서 또 쳐들어올 것 같다.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더 좋은 분석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CPX고 하나는 FTX인데요. CPX는 커맨드 포스트라고 해서 지휘소들끼리만 서로 시뮬레이션 같이 싸워보는 거고요. FTX는 이제 필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아예 실제 어디에 이제 나가가지고 전체가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필드에 나가는 FTX보다는 CPX 같은 시뮬레이션 전투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실제로 AI는 어떻게 좀 접목되고 있나요? 실제로 우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결합된 휴먼 데이터,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우리 군 장병의 생활과 그리고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D 전신 스캐너를 도입해서 쓰네요. 네, 예. 그렇죠. 어쨌든 쓰네요. 네, 장병들의 이제 신체 정보 데이터를 관리해서 어떤 개인 맞춤형 피복을 제공하고 그리고 관련된 재고 관리 그리고 품질 개선 등에도 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군 장병의 이제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제 잔반량 그리고 그날의 날씨, 훈련 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영양 기준 등의 정보들을 담아서 관련 데이터를 통해 굉장히 질 높은 그러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데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러면 병사가 살이 조금 찌면 바로 칼로리 낮춰가지고 주겠네요. 아, 이 원하던 부대는 원하던. 갑자기 다 지금 체중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우리 식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살 안 찌지 않나요? 저는 입대하고 나서 제대할 때까지 몸무게 변화가 26kg이 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편했으면. 쪘었죠.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쪘었죠. 편했으면. 또한 이제 우리 군 장병들이 전역 후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매칭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AI 군 빅데이터를 이후의 진로 결정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그래서 전역 후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 적의 군사력은 물론이고 우리의 어떤 군사력도 점점 쌓이면서 방대한 정보가 될 텐데 이게 또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해킹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안책 이건 어디까지 돼 있나요? 통신기술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상대국의 핵심 전산 시스템을 공격해 사이버상의 어떤 마비나 그다음에 어떤 작동 불능 상태의 기능을 구현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에 이란의 핵시설 발전소가 초토화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악성 소프트웨어인 스탁스넷이 이제 원인인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사례를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스탁스넷, 악성 소프트웨어 가운데서도 자,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21세기 사이버 미사일 이렇게 불린다던데 스탁스넷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덕후 곽덕이입니다. 스톡스넷이란 2010년에 처음 발견된 원 바이러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 침투해서 특정 시스템을 찾아 공격하는데요. 바로 국가 주요 산업시설을 파괴합니다.
공격 목표가 아닐 때는 해가 없도록 설계됐지만 일단 침투하고 나면 시스템에 가짜 신호를 보내 오작동을 미리 감지할 수 없게 한다는데요. 목표만 노려서 은밀하고 정교하게 파괴한다. 스톡스넷이 미사일이나 저격수로 불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과학덕후 과학덕이었습니다. 그 스톡스넷은 그 웜이에요. 악성 코드들 중에 뭐 분류를 뭐 바이러스냐 웜이냐 네. 트로이 목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웜이고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시설 중에는 컴퓨터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컴퓨터가 일을 할 때는 어떤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는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PLC라고 부르는데 그 PLC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PLC 기기가 있는 컴퓨터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PLC 장비를 막 자기가 막 조종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오작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원자로를 뜨겁게 만들어 원심 분리기를 완전히 고장 내놓고 그렇게 조작을 자기가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 스톡스넷의 배후는 혹시 지금 밝혀졌나요? 예, 공격 수준이 너무 정교해서 일반 해커 집단의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의 어떤 공격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2012년 뉴욕타임즈의 보도와 그리고 2013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배후에 미국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같이 개발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폭격보다는 그냥 가동 중단을 시키는 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란이 처음에는 통신망도 끊어놓고 다 끊어놨습니다. 절대로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데 누군가가 거기에 USB로 그걸 꽂아서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란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공격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발전소에서 쓰던 USB를 집에 가서 꽂았는데 그게 그냥 통신망을 타고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네 컴퓨터 이상하다 이러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알아내서 오히려 이란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개조를 해서 증거가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주변국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네, 한 거죠. 그렇죠. 알아낸 거죠. 그래서 2012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있어요. 네. 전 세계 물동량의 들어갔어요. 10분의 1을 좌지우지하는데 여기에 이 스톡스넷을 심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3만 개 이상을 완전히 그냥 파괴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시초죠.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죠. 그래서 21세기 사이버 미사일 이렇게 불리는군요. 자, 이렇게 실제 경쟁국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이버 해킹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중국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양 항공기 공사가 개발하여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선보인 JE-31 기종이 있었는데요. 이 JE-31 기종이 미국의 스텔스 전략기인 그 F-35 기종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더구나 이 중국의 JE-31은 외양뿐만 아니라 기능면에 있어서도 F-35와 유사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죠. 예, 실제로 중국이 전투기 설계와 관련된 미국의 막대한 정보들을 해킹하여 수집했다는 그러한 사실이 또 발견된 바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스마트폰도 그런 논쟁이 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스노든이 폭로한 여러 가지 문서에서 이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게 화웨이라고 하는 이제 통신망 장비 회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얼마 안 됐죠.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제 화웨이와 관련된 고위 임원이 체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캐나다한테 부탁해서 캐나다에서 체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해킹이라든가 스파이 활동 같은 거를 했다. 혐의를 이제 가지고 체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경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쟁이 물론 미국이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높아요.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열심히 따라잡고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거보다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게 관건이고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세계 각국이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중국은 2015년에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라는 걸 창설을 해서 사이버 정찰에 이제 네. 나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군대가 있어요.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편제 자체를 정식으로 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무대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안보 부대들이 창설되고 있죠. 네. 일본은 뭐 앞서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각 국마다 사이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규군의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는 무인 로봇 전쟁보다도 아무래도 좀 사이버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는 정보화 기술이 주도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방 분야도 사실은 이러한 정보화 기술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가공할 위력의 무기, 이제 뭐 전차나 함정이나 그다음에 전투기와 같은 이런 무기 체계도 사실 어떤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러한 공격 시도로 인해서 이러한 물리적인 그 무기 체계들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작동 불능을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과거에는 어떤 물리적 공간에서만 그치던 전쟁 양상이 앞으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전쟁 양상이 또 벌어질 것이다. 네.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 컴퓨터 한 대 갖고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돈 안 드는 무기를 거잖아요, 하는 거죠. 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군사적인 열세에 있는 어떤 집단 이런 집단들이 사이버전만 잘 치러서 어떻게 전세를 역전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대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굉장히 해커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사이버전에서는 밀리지 않는 태세를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이버 공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대처를 할 텐데요. 네. 사이버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 공격이고 하나는 교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파괴 공격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제 완전히 고장내 놓거나 교란 공격이라고 혼란을 하면 일으키는 거죠.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사회상의 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데 이걸 캐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전쟁 수준은 아닌 사이버 공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막아내는 방법은 파괴 공격 막아내는 방법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 대응 체계도 이원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무언가를 파괴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좀 씁쓸하기도 한데 앞서 한 교수님이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효율 뒤에 있는 어떤 그런 좀 공포심이 좀 들기도 하고 미래의 신무기들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물리전이 계속 일어난다면 안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투명 망토 같은 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입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를 입으면 보이지도 않고 이게 찢어지지도 않거든요. 해리포터에서는. 그럼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투명망토 얘기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개발 중이에요. 다파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요만한 것을 안 보이게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이만한 주변에 이제 광학이죠. 광학 장비를 가지고 가운데다 놓았을 때 안 보이네? 뭐 이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아니 그럼 그 개발하고 나서 잃어버리는 거냐? 아, 내가 개발했는데 어디 갔지? 투명이잖아. 이거 어떻게 찾아? 어디다 놓은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전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상상을 했던 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상상이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런 투명한 적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뭐 SF 영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왔습니다. 뭐 고스트워라고 하는데 보면 현장에 있는 군인들은 당황하니까 지휘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메라나 이런 추적 장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낸 걸로 지휘를 해주고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있었을 때 그런 장비를 꼈습니다.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정보를 전송해주면 그 지휘소에서 그걸 가지고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에 적이 있다, 어디로 이제 공격을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상세하게 내려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지금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군에서 쓰는 전술이 결합된 형태로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아마 SF 영화 속에서 많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여기 많이 같습니다. 찾으세요. 저는 SF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네. 탐 크루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영화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엣지 오브 투마로우는 영화를 보면 그 외계인을 상대로 해서 그 엑소수트, 그러니까 전투용 외골격 근력 강화 수트를 입고서 기관총과 로켓포가 달려 있는 그 엑소수트를 입고 외계인을 상대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실제로 이러한 전투용 엑소수트를 우리 방산기업인 현대로템과 그리고 한화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도 연구 개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전투용 엑소수트를 실제로 착용하고 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우리 오지 않을까. 안에서도? 네, 근데 예. 밀리터리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윙치킨 장비라고 부릅니다. 윙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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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치킨. 그 소리 안 나요. 푸슝충하고 같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용어 잘 모르고요. 네네. 아, 얘는 윙치킨. 아니 그런 소리 안 나요, 안 나요. 네, 저 시원 중앙검은 언제 나오죠? 안 난다니까. 그 시연하는 거 봤는데요. 그 탄통 날르고 그 포탄 날르고 그리고 탄통 들고 뛰고 뭐 이런 시연을 했었어요. 조용한가요? 아유, 조용합니다. 근데 이제 좀 동력이 올라가면 으 소리 나도 그게 윙치킨 이거는 그러면 안 나요. 수트라고 불러야겠네요. 말면서. 우리가 뭐 얘기 중에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먼저 교수님.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경제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군사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사례보다도 해외 사례에 좀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AK-47 소총이라고 하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소총을 만든 칼라시니코프사가 네. 최근에 그 미국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오스트리아의 전 세계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 명품 권총을 만드는 글록사가 최근에 캠핑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들 먹고 살기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켈로그를 아실 거예요. 이제 콘프레이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호랑이 기운. 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군납급식 업체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켈로그사가 최근에 급기야 PMC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PMC 시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민간 군사 기업이라고 해서 용병 기업의 시장에 진출하겠다. 다시금 또 용병 시장에. 저도 갑작스럽게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초연결이 화두입니다. 이제 이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의 어떤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국방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그 경계와 영역조차가 이제는 급격히 허물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해외의 방산 시장의 사례를 보호할 때 조금 더 우리도 전향적이고 또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국내 방위 산업의 어떤 그런 발상과 그러한 또 도전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소연결에 예. 집중해야 된다. 교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제는 따라잡는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나라에서 무슨 무기를 만들었다, 우리 그거 어떻게든 베껴보자, 똑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시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특수성에 맞는, 우리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그 무기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산업 전반에 정말 퍼져서 우리의 산업의 혁명적인 발전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촉매제 역할을 국방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R&D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성과를 내거나 그걸 지속시키려면 결국에 인재들, 연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교육을 통해서 양성해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R&D가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연구 결과도 또 국민들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줄 평을 한 시간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기술력이 곧 국방력이다. 지금 다양한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 결국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술이고 그 한가운데 있는 게 기술인 만큼 나중에는 기술력의 차이가 얼마나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지와 직결될 거라고 기술력이 생각합니다. 국방이다. 저는 국방기술은 생명보험이다 라고 하고 싶어요. 보험 드는 겁니다, 우리. 얼마짜리인가요? 비싸죠. 그리고 비싸야 돼요. 그리고 비쌀수록 나중에 그 보장이 잘 되잖아요. 보장 항목이 많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평소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는 평화는 국방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화는 국방색이다. 네, 우리가 국방색이라고 하면 민간하고 좀 떨어져 있는 좀 칙칙한 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게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숨는 이 위장색인 국방색이 평화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래의 국방기술을 대변하는 밀리테크는 이제 도전과 혁신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과 혁신이다. 네.
네, 전 계속 얼굴이 무기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 머릿속에는. 전쟁 나면 이제 얼굴부터 네, 얼굴이 들이밀어야 돼. 보입니다. 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디지털 인사이트 미래 접속 4.0.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속입니다. 미래 접속. 여러분의 그 창의력을 키워줄 간단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옷에 뚫린 구멍은 모두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답이 없다에 걸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8개 같아요. 저는 7개일 수 있다고 봐요. 단 한 개의 성냥개비를 옮겨서 결과가 가장 큰 식을 만드시오가 있습니다. 저보다 큰 거 찾아낸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제일 큰 거 96. 그렇게까지 찾았어요? 저는 1억이 넘는데요. 아니 이건 무리수예요. 그냥 무리수. 아, 무리수, 유리수예요. 이거 유리수입니다. 무리수고 이거. 정답은